안녕하십니까. 영화를 이야기하는 소마시네마입니다. 자, 참 지금 2022년 9월 24일인데요. 볼 수 있을 만한 영화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뭐 이번 주에도 지금 보고 계신 늑대사냥을 이야기를 할 건데, 이렇게 많은 상영관을 잡고 있는 새로 개봉된 영화 거의 없는 상태에서 늑대사냥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대중적으로는 뭐 공조 2 같은 영화가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늑대사냥은 그 많은 사람들이 역대급 잔혹한 영화라는 얘기를 해서, 사실 제가 호러물을 거의 안 보는, 선호하지 않는 그런 장르 영화인데요. 그래도 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점 등으로, 그래도 한 주에 리뷰를 하나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늑대사냥을 봤습니다. 겁을 엄청 먹고 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영화는 어떤 톤을 기대하고 이 영화를 봤는지 좀 얘기를 해보죠. 늑대사냥은 그 김홍선 감독의 영화예요. 자, 김홍선 이 이름이죠. 자, 김홍선이고 아이고, 실제로는 이분이에요. 자, 이분이 김홍선 감독입니다. 지금 감독 데뷔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첫 번째는 그 공모자들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습니다. 늑대사냥. 네. 김홍선. 역대급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늑대사냥인데요. 10년 전에 공모자들, 2012년에 나왔던 범죄 스릴러고, 이 영화로 무슨 그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도 받았으니까 좀 기대를 많이 모았던 감독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자들 2014년작, 그 다음에 2017년작 반드시 잡는다, 2019년작 변신, 그리고 2022년 늑대사냥이 이렇게 개봉을 한 거죠. 자, 제가 이 영화를 선택했던 이제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 영화입니다. 김홍선 감독의 영화 중에서 흥행이 제일 안 됐는데, 2017년작에 반드시 잡는다가 꽤 괜찮은 영화였어요. 제가 봤을 때. 평론가도 보시지만 나름대로 뭐 플롯도 잘 숨어 있고 탄탄하게 만들어진, 배우들의 연기도 잘 살아있는 그런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전 김홍선 감독의 영화 중에 이 영화만 봤거든요. 반드시 잡는다. 성동일 배우하고 백윤식 배우가 나왔던 일종의 노인 스릴러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식의 톤인데 좀 그런 개성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있었습니다. 사실 나머지 영화들은 거의 보지 않았던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뭐 좀 무섭다고 하지만 늑대사냥도 이제 선택하게 된 거죠. 자, 이 영화는 그 여론조사로 봤을 때 극단적입니다. 지금 네이버 평점 보고 계신데, 관람객 259명 참석해서 5.79, 기자평론가 4.00 이렇게 되죠. 이거 평론가들이 좋아하는 영화 아니에요. 여기만 이렇게 됐죠. 피칠갑의 향해, 그러니까 피곤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피가 나오는 것에 좀 그 반응을 보이는데, 이 철저하게 장르 관객들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반면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로튼 토마토에 지금 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이 영화의 그 홍보 포인트, 해외 영화제에서 곽강을 받았다. 그게 근데 주로 장르 영화제거든요. 그 호러라든가 이런 좀, 그러니까 어차피 서양 관객들한테는 이 영화는 호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원래 뭐 그런 좀 어, 그 리얼리티에 기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보시면 이 영화제들이 다 시체스 판타스틱 영화제, 그다음에 산세바스티안 호러 판타지 영화제, 그다음에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미드나잇 매드니스도 호러 관련된 영화예요. 그 장르예요. 그 영역이에요. 오스틴 판타스틱 페스티벌에서도 호러 경쟁 부분, 프랑스 에트랑제 영화제에서도 공식 경쟁 부분인데, 대부분 이제 호러 영화 쪽에 분류가 됐습니다. 사실 근데 이 영화가 또 호러 영화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 늑대사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로튼토마토의 미국의 저명한 비평 사이트죠. 5개 리뷰가 올라왔는데 되게 호의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매체를 보시면 이 전문 리뷰들, 무슨 그 대형 매체라기보다는 일종의 장르적으로 이 영화의 기대치를 에, 갖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좋게 본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는 이제 이 공개된 메인 예고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예고편에 나온 것처럼 이제 그 부산항으로 호송되는
죄수들이라고 하는 설정을 가지고 옵니다. 이 벌크선이죠. 화물선 프론티어 타이타노. 이게 사실 김홍선 감독이 그 본인이 봤던 이제 사실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한국에서 범죄 인도 협정에 따라서 그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던 그런 실제 사례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벌크선 프론티어 타이타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데리고 온다는 건데, 그런 설정 때문인지 영화의 첫 오프닝 시퀀스에서는 그 공항으로 입국하는 범인들을 범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폭탄 테러를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위험해 보이는 공항, 그러니까 대중이 접근이 쉬운 공항에서는 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접근이 어려운 그 항구를 이용한다라는 설정으로 영화의 설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영화에 이제 이 영화의 예고편을 일단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강렬한 인물로 바로 이제 서인국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 서인국이 이제 문신을 많이 한 일종의 좀 일본 그 만화 같은데 많이 보여지는 문신을 많이 한 좀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인간성이 별로 없는 그런 쾌락살인마의 얼굴로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는 영화에서 이 영화는 이제 뭐 지금 스포를 그냥 하는 개념으로 그냥 바로 리뷰를 바로 얘기를 해버리게 할 테니까요. 그런 점은 감안하셔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영화를 꼭 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포가 나가는 거니까 그 점 감안하셔서 뭐 나중에 보시든지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알려졌어요. 개봉한 지가 지금 수요일날 개봉해서 지금 제가 토요일날 이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서인국이 연기하는 이 인물이 영화 속에서 제일 이제 유명 배우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라서 악역으로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은 그 쾌락살인마에 가까운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다분히 이제 비무비적 정서를 가질 수 있었다고 밖에 없는데, 영화의 이제 각본적 줄기를 갖다가 현실에서 가져오긴 했지만, 아이디어를 가져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캐릭터라든가 이런 설정들의 경우에는 비현실적인 인물에 가까운, 그러니까 비상식적이거나 아니면 되게 좀 극한적인 그런 성격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김홍석 감독의 영화들이 좀 전체적으로 그런 캐릭터들, 이 캐릭터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 좀 극단적인 경향을 많이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 인물 서인국이 연기하는 이 인물이 가장 극단적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뭐 연쇄살인범이고 열 몇 명씩 죽였던 걸 뭐 강간범까지 해서 아주 그냥 생양아치 나쁜 놈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영화는 이제 이 그 예고편에도 이제 나와 있는 설정처럼 이 모든 그 이송 단계의 상태에서 이 화물선에 태워져서 그러니까 지금 그 태평양에 이동하고 있는 움직이는 교도소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흉악 범죄자들이 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 그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형사들이 있다는 설정입니다. 자, 그런데 뭐 영화의 예고편에서도 그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흉악 범죄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영화의 전반부는 그 흉악 범죄자들이 일종의 계획을 꾸미고 그것에 이제 속수무책 당하는 경관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약간의 힌트를 복선을 깔기는 깔아요. 영화가 이제 장르가 사실 중반에 바뀌는데 그 일종의 슬래셔 영화 같은 톤으로 들어오거든요. 예고편에도 슬쩍 보여지는데 이 영화에 이제 지금 요 인물의 장면, 지금 이렇게 발 장면 같은 게 좀 나와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제3의 존재가 있습니다. 영화의 이제 후반부를 결정하는 그런 요소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 영화의 전반부는 앞부분의 경우 한 60분, 50분 정도 되는 분량은 그런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기 전까지, 지금 제3의 존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런 범죄자들이 이제 긴장감을 높이면서 결국은 이제 범죄에 성공하게 되는 정도의 과정,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선상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이제 바로 그런 선상반란의 예고 같은 것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선상에서 전혀 프로답지 못해 보이는 형사들이 결국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 이들 범죄자들의 흉악 범죄자들의 경우에 사실 캐릭터들 자체가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로 그러니까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의 포스터에 등장하는 이 대표 인물들이 이제 사실상 영화의 플롯에 끌고 가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뭐 이 서인국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가 이제 일종의 그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선상을 점령하게 되고, 이 지금 사진의 스틸 이미지에 나오는 것처럼 상황을 이제 피칠갑으로 만들어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거의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지금 설명한 그 최규하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캐릭터가 등장을 하면서 이 영화는 이제 그 경찰과 그 다음에 범죄자들의 대결 구도에서 이 생존 경쟁의 구도로 가게 됩니다. 이 인물, 그러니까 영화의 설정상 그 일본군의 일종의 슈퍼솔저 프로젝트에서 남은 프로토타입의 그런 캐릭터죠. 그러니까 이제 슈퍼솔저지만 그 자기 분노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무참한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그러니까 만나는 존재를 모두 파괴하고 다니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해요. 사실 뭐 대사도 한마디 없고 거의 이제 약간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 속에 살아있는 그런 존재의 캐릭터로 등장을 해서 뭐 형사, 뭐 선악 구분하지 않고 모두 참살하고 다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슬래셔의 필름이고, 사실 이 영화의 설정상에 보면 딱 한 컷밖에 안 등장하지 않는데, 편집본에서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한 컷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프레데터 같은 이제 그런 적외선 눈같이 쳐다보는 그런 장면도 한 컷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프레데터나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막강한 존재의 역할로서 학살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이 배라고 하는 공간 속에 갇혀져 있는 인물들은 그 속에서 이 무시무시한 존재를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제 중간에 서인국 캐릭터가 상당히 활보를 하지만 이제 일종의 체인지를 합니다. 이 서인국 캐릭터를 참살하고 지금 그 언급되고 있는 제3의 알파라고 우리가 영화 속에서 언급할 때도 알파라고 하니까요. 알파라는 캐릭터가 영화를 해집고 다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에서의 장르적 역정인데, 결국 이제 이런 미지의 캐릭터가 등장하기 때문에 영화의 플롯 전개가 중반부 이후로 넘어가면서 영화가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시되어 있었던 박하수환이 연기하는 캐릭터라든가 전소민이 연기하는 형사 캐릭터들은 이제 부차적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범죄자들을 연기하는 이 나머지 캐릭터들도 결국은 이제 부차적 존재가 됩니다. 사실 이 영화 속에서 또 중요한 캐릭터가 또 있습니다. 다른 캐릭터, 또 나머지 캐릭터도 있죠. 부차적이지 않으면 이 인물들 가운데 인물들 중에 있겠죠. 자, 그 캐릭터 등장을 하면서 영화에 이제 본 플롯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성동일이 연기하는 캐릭터는 이제 일종의 그 관제탑을 지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해경의 상황을 지휘하고 있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더 큰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경찰 이상의 캐릭터의 역할을 부여받고 일종의 음모와 연관되어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동윤이 연기하는 인물도 바로 그런 프로젝트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영화의 제목을 잘 보시죠. 이 영화의 제목을 보시면 이 늑대사냥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만, 영문 제목을 보시면 영문 제목이 포스터에 안 나와 있네요. 프로젝트 울프 헌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늑대라는 것은 그 일종의 인랑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슈퍼솔저의 캐릭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후반부는 이 슈퍼솔저의 캐릭터죠.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마녀가 생각이 난다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가 크게 갈라지는 부분들은 일단 잔혹하다고 하는 부분들의 인식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대했던 이제 좀 현실적인 리얼리티 넘치는 종류의 그런 액션 스릴러나 그런 스릴러 뭐 그런 장르라기보다는 뭔가 그 더 많은 이야기들, 그 예상 밖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좀 당황스러운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잔혹하다는 점을 보자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가 잔인하냐? 잔인합니다. 사실 뭐 감독은 2.5톤짜리의 피를 가짜 피죠. 가짜 피를 동원해 가지고 영화를 진짜 핏빛으로 메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뭐 찔리고 그러면 이제 피가 솟아나고 그다음에 머리가 이제 부서지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잔혹한 하드코어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은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영화가 그렇게 뭐 무시무시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긴장감이 쌓이면서 이제 공포감이 들게 하는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알파라고 불리우는 슬래셔 장르로 만들어버리는 이 캐릭터의 경우에는 지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있진 않거든요. 근데 마치 본능적으로 피를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그러니까 피 냄새를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갖다가 이제 죽이는 그런 캐릭터예요. 본능적 킬러 같은 인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 설계도가 등장하긴 하지만 이제 의사가 있거든요. 영화 속에서. 일종의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는 캐릭터 역할을 하는 인물인데 그 의사가 보고 있는 이제 설계도에 보면 배의 구조가 나오지만 배의 구조가 이제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단계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동선이 움직이는 것을 예측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중반부의 슬래셔 장면은 뭐 그 슬래셔 장면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네요. 뭐 존 카펜터의 뭐 할로윈을 비롯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리들리 스콧의 에이리언이라든가 이런 영화들 같은 이제 압도적 힘을 가진 존재를 피해 다니는 이제 인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는 이제 묘한 이제 일종의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들은 막강한 존재에 질려버리게 되고 이 존재에 참살당하는 장면들을 목격하고 이제 놀래서 도망다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장면들이라든가 이 캐릭터가 충분히 그려져 있지 않아요. 가령 이 영화에서 킬러 그 살인범으로 이제 지금 호송되는 인물 중에 고창석 같은 캐릭터가 있는데 이 고창석 캐릭터는 사실 설명이 크게 많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일종의 이 자기네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그런 좀 인물이거든요. 고창석 평소 이미지 생각하면 뭐 그런 좀 좋은 아저씨 그런 면을 보여주는 사람이긴 한데 그런 면의 모티브 같은 것들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좀그 너무 캐릭터들 자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일차원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사실 이게 이제 그 고어적 장르를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 깊이감 있는 영화들을 이제 원하는 드라마적인 깊이감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그런데 그런 내용인데 사실 영화에서 입체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캐릭터는 이 영화에서 사실 또 그 톤도 중요한 불인데 장동윤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을 숨기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뭐 예상할 수 있는 존재긴 하지만 나머지 존재들은 이제 서인국을 비롯해서 모두 이제 그냥 뭐 처절하게 뭐 싸우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뭐 이런 장면이고요. 이런 존재고요. 전소민 같은 캐릭터도 일종의 좀 그 어이없이 퇴장해 버리는 상황이 이제 후반부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장면들 자체도 사실 충분하게 이제 쌓여 있지 않은 감정적 선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가 말 그대로 뭐 스토리를 넘어가는 방향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너무 일차원적인 캐릭터들이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개연성은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우리나라 관객들은 특히 이제 드라마적인 부분들을 되게 중시 여기는데 이제 앞뒤가 맞고 이런 개연적인 측면을 보는데 사실 이 영화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르적으로 그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살인 장면들이 터져나가는 이제 그런 슬래셔적인 장르적 쾌감들을 더 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장르적 쾌감 역시도 그렇게 완성도 있게 긴장감을 충분히 고양시킬 정도로 만들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액션 장면의 경우에도 총격진장 같은 경우에는 난사가 이제 거듭된다거나 그래서 완급이 부족한 거죠. 영화의 리듬의 흐름에서
조였다 풀었다 하는 그런 완급적인 것들보다는 일단은 몰아붙여놓고 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홍선 이 감독님의 그 전작들 중에서 어, 다른 영화들은 제가 보지 않아서 나쁘지 않게 봤던 어, 반드시 잡는다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 몰아붙이는 후반부의 힘을 상쇄시키는 약간의 이제 전반부의 그런 완급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늑대사냥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계속적인 이제 위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긴장감을 계속 몰아붙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고, 그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까지 일단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점에서는 또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점을 좋아하시는 거죠. 끝까지 밀어붙여서 나아간다는 거고, 그래서 영화의 플롯상으로는 어차피 지금 후반부에서 풀어놨던 슈퍼 소울저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들이 결국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완성된 부분들을 좀 끌고 왔으면 좋겠으면, 뭐 마녀라고 하는 영화처럼 끌고 갔으면 하는 부분들이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다소 당황스러운 장면들도 있고, 제가 이제 좀 제일 어색하게 생각했던 장면들은 이 기관실 장면에서의 경찰과 범죄들이 맞붙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맞붙어서 총을 들이대면서 나가는 장면도 조금 안무가 충분히 이렇게 동선 자체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뭐 그런 장면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늑대사냥이라는 영화가 이제 그런 장르적인 느낌들을 좀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이게 예산이 사실 뭐 한국 영화로 치고 보자면 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그 이런 장르물 SF물을 곁들여져 있는 그런 일종의 장르물로서는 사실 크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폐쇄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폐쇄 공간 안에서 이야기가 벌어지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리고 말하자면 표현에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이제 그런 액션 스릴러에 가까운 영화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캐릭터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성도일 캐릭터도 그런 슈퍼솔저와 연관되어 있는 인물이고, 영화 속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중반부에 나왔다가 이제 후반부에서 폭발력을 발휘를 하는데, 그런 그런 설정들 자체의 밸런스도 조금은 너무 뭐랄까 드래곤무식이라고 해야 될까? 강한 자가 나오고 강한 자 초반에 강한 자 서인국이죠. 그다음에 강한 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더 강한 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더 강한 자가 있다는 식으로 플롯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전반에 깔리지 않아요, 영화에. 그래서 그냥 풀어져 버린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는 장르적 변화는 뭐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나쁘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일부 지적하는 것처럼 뭐 731 부대는 아닌데 생체 실험을 개발하고 있는 일본군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역사적 설정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다가 뭐 크게 무게감을 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맞서는 이제 일종의 어디선가 진행되는, 거기 이제 출발을 거기서 하죠. 일본의 그 프로젝트를 했다가 실패를 하고, 그 프로젝트를 속에서 살아남은 누군가가 다시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제한다는 일종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녀적 세계관, 뭐 마녀도 그 일종의 마녀 시리즈 1, 2도 일종의 그런 슈퍼 소울저 프로젝트의 뭐 변형 가지고 이제 박훈정 감독이 만든 영화 아니겠습니까? 늑대사냥도 이제 일종의 그런 김홍선 감독의 자기 나름의 그런 프로젝트 계획 같은 영화 아닌가 싶습니다. 다분히 좀 영향을 안 받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그 설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한국 영화는 그 미국이나 영국만큼이나 좋은 배우들이 많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의 각본적인 치밀함이라든가 이런 완성도는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배우들이 좀 전형적인 연기를 하고 있긴 한데 상당히 뭐 나름대로 자기 역할들은 충분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영화의 뭐 연기 톤도 나쁘다 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솔직히 각본의 대사라든가 이런 건 너무 텐션이 높아가지고
별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은 대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전소민 캐릭터의 경우에는 이제 여영사의 캐릭터인데 이분이 갖고 있는 배우의 선이라든가 이런 선이 조금 그 형사의 캐릭터랑은 조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제 물론 열정을 발휘해가지고 뭐 약간 메이크업 노 메이크업 비슷한 장면도 있고 그렇긴 한데 개인적인 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나머지 배우들의 경우에도 뭐 전형적입니다. 전형적인 캐릭터들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건 배우들의 몫을 하는 건 별 문제는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지만 뭐 이 영화는 분명히 호불호는 갈릴 거고요. 일단은 저는 뭐 영화에서 피가 쏟아지는 장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뭐 신체 훼손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강도가 너무 겁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좋게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어쨌든 늑대사냥이라는 영화를 좀 봤습니다. 뭐 이 영화에 대한 제 평가를 뭐 생각해 보자면 개인적으로 한 5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또 같이 본 친구의 경우에는 뭐 그런 밀어붙이는 힘에 대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감독님의 그런 좀 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떡밥도 던져놓은 게 많아요. 이 연관된 그 작전에 투입되는 이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에서 미국의 이름이 나오고 US 아미라는 뭐 이름이 나오고 아미인가? 그다음에 이제 뭔가 더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설정이 이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화의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은 살아남아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풀어나가야 될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설정들 자체가 뭔가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의 이제 흥행 성공이 더 중요하겠죠. 흥행 성공이 되어야 그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뭐 뭔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늑대사냥 간단히 본 소감 말씀드렸는데 뭐 주저리주 떠들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을 많이 썼네요. 네, 이상이었습니다.